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 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브론스키와 안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부분까지 읽어봤는데요. 이에 키티와 레빈까지 넷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무척이나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간명한 스토리라인에 부가적인 설명을 더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티가 안나를 초대한 무도회가 시작되고 이야기는 키티의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키티는 무도회장의 모든 사람이 한 인상으로 뭉뚱그려 느껴질 정도로 무도회장 신참도 아니고 모두가 따분할 정도로 익숙할 만큼 닳고 다른 아가씨도 아닙니다. 적절히 흥을 느끼면서도 주변을 관찰할 여유가 있을 정도로 완숙하죠. 그런 키티가 멀찍이서 안나를 발견하고서 가까이 가보니 너무도 아름답고 농익은 부인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런 그녀의 옆에 브론스키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데 안나는 이에 마땅히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뜹니다. 이 모습을 보는 키티는 아직도 브론스키에게 빠져 있지만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눈이 돌아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난 나중에 키티는 이 순간을 쓰디 쓴 수치의 기억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죠. 물론 그건 꽤 미래의 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키티는 브론스키에게 푹 빠진 상태죠. 자리를 옮긴 안나를 두고 우선 브론스키와 키티가 함께 왈츠를 춥니다. 그러면서 브론스키는 레빈에 관해 물어보는데요. 브론스키는 그에게 아주 호감이 있다면서 자신이 그와 친해지고 싶다고 합니다. 레빈의 이야기에 키티의 마음이 편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고서 또 파트너를 바꾸고 춤을 추는데 마침 브론스키가 안나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걸 보죠. 그런데 여태 단 한 번도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은 적이 없던 브론스키가 한이에 물든 표정으로 안나만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이를 보는 안나의 표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도하고 요유 넘치던 표정이 아니었죠. 둘은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으로 왈츠를 춥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키티는 이제 와서 레빈이 떠올라 극한의 우울감에 빠집니다. 이후 키티는 기계적으로 몸에 밴 교양으로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 왈츠가 끝나자 브론스키는 대담하게도 안나에게 정말 내일 모스크바로 떠나는지 묻기까지 합니다. 안나는 무도회 이후 이어지는 만찬 자리에 남지 않고 자리를 뜨는데요. 유부녀인 안나와 키티를 바라보던 브론스키 사이의 사랑, 다시 말해 분류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키티는 한순간에 끈떨어진 연이 되었죠. 시점은 이제 다시 레윈에게로 갑니다. 레빈은 헛헛한 마음을 안고서 둘째 형 니콜라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니콜라이의 불같은 괴팍함에 대한 설명과 그럼에도 동생으로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설명됩니다. 그가 묵는 곳에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는데요. 그들은 일류학교, 가난한 대학생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집단처럼 보입니다. 니콜라이는 주변 사람들을 소개하다가 마지막으로 마샤란 여인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유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또 니콜라이는 지금 철공협동조합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레빈이 보기에 그 활동이 큰 성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방탕한 생활에 최소한의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라고 이해하죠. 니콜라이는 돌연 레빈의 신상에 관해 묻습니다. 결혼은 어찌할 것이며 본가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는 등의 소리죠. 여러 괴팍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둘은 영락 없는 형제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고주망태가 되는데요. 레비는 부인 마샤에게 도움이 필요할 시 꼭 자신에게 편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니콜라이가 자신에게 의탁하도록 설득해달라고 말을 전하며 집을 나옵니다. 아침이 되자 레비는 모스크바를 떠나 집으로 향합니다. 하루 온종일 걸리는 여정인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심적인 안정감을 느끼죠.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은 결혼에 대한 기대도 욕정에 대한 충족도 하지 않으며 둘째형 니콜라이를 더 자주 살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늦은 저녁에 집에 도착한 레빈이 하인에게 인사하며 자기 방을 촛불로 밝히는데요. 그러자 장식용 사슴뿔,
책장, 거울, 커다란 책상 등이 놓여 있습니다. 안온한 느낌이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엄청난 부호의 집이라는 것이 정확히 묘사되죠. 그리고 영지 관리인에게 집안의 일들을 보고받습니다.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거대하고도 복잡한 농사 사업이죠. 그 세부 사항들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레빈에게 앞서 묘사된 부분들과 잘못 다른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꽤 급진적이며 비판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었는데 고향에 도착한 그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영락 없는 대지주의 행색에 가깝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설명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대단히 웅장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집에서 레빈 혼자 생활하지만 그는 온 집안의 온기가 돌도록 불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서 느껴지는 거대하면서도 완결된 세계를 대단히 사랑한다고 하죠. 또 그는 이곳에서 이상적인 가족 하에서 자라났고 자신 역시 그러한 가족을 이루길 꿈꿉니다. 한마디로 대지주로서의 삶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키티이든 꼭 키티가 아니든 역시 가족을 꾸려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의 적적한 모습을 확인한 하녀가 그를 다독여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목가적이며 평화로운 영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점은 다시 안나에게로 옮겨갑니다. 안나는 오늘 당장 모스크바를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리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에게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죠. 자신은 키티의 중매를 잘 서고 싶었을 뿐이지만 일이 아주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며 자신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거나 잘못이 있어도 아주 자그마한 잘못밖에 없다고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리아는 웃으면서 그 모습이 꼭 스테판과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안나는 처음으로 다리아에게 역정을 냅니다. 다리아는 속으로 키티가 브론스키와 잘 되지 않기를 빕니다.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안나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남자라면 결코 좋은 남편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기차에 몸을 실은 안나는 모든 게 끝났다는데 안도감을 느끼며 긴장감이 풀립니다. 기차에서 소설을 읽다가 모스크바에서 일들을 회상하는데요. 무도회에서 사랑에 빠진 브론스키를 떠올리며 자신은 어떠한 것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 모든 기억의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갖은 생각과 치밀어 오르는 감각에 안나는 혼란을 느낍니다. 이내 기차가 한 역에서 정차하자 갑갑한 마음에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갑니다. 바람을 쐬는 그녀에게 군용 외투 차림의 남자가 다가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브론스키였는데요. 안나가 알면서도 그에게 왜 여기 있느냐 물으니 그는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둘은 짧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이 사이에 둘은 너무나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 또한 안나는 신비로운 긴장감이 다시 되살아났음도 느끼죠.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안나를 그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안나는 남편을 보자 이유 모를 불만이 치밀어 오름도 느낍니다. 이렇게 오늘 200페이지까지 읽어봤는데요. 사랑을 쫓는 욕망과 사회적인 도덕관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도 그 달콤함을 놓지 못하는 안나의 심리 묘사가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불륜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